1989년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기업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일본 회사였습니다. 10위 안에 일본 기업이 7개, 전 세계 주식 가치의 거의 절반이 이 작은 섬나라 하나에 몰려 있었어요. 이 나라는 미국의 심장이라던 록펠러 센터를 사버렸고 할리우드 영화사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자기 나라 수도 도쿄의 땅값만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왔어요. 그때 미국은 일본이 자기 나라를 돈으로 사들이고 있다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나라는 30년째 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나려는 시도조차 거의 보이지 않아요. 누구냐고요? 한때 미국마저 잠 못 들게 했던 나라, 일본입니다. 오늘 이야기, 단순히 남의 나라 망한 썰 들으면서 통쾌해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건 거인의 추락기인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따라 걷고 있는 아주 무서운 거울이라는 걸요. 마지막에 이 거울이 비추는 얼굴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98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해 서독 바덴바덴에서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던 순간이에요. 전 세계가 코리아라는 작은 나라를 처음으로 지도에서 찾아보던 바로 그때,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무려 17배였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갈게요. 내가 한 달에 10,000원을 벌 때 옆집 사람은 17만 원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말이죠. 따라잡는다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했던 격차, 그게 그 시절 한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 일본은 그냥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었어요. 질적으로도 인류 최정상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상위권, 잘 살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기술까지 최고인 나라,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의 심장,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인 D램 시장을 보세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전 세계 D램의 무려 80%를 일본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팔리는 메모리칩 10개 중 8개가 메이드 인 재팬이었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만든 반도체를 일본이 따라잡은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소니의 워크맨이 인류의 길을 점령했고 토요타와 혼다가 미국 자동차 빅3 안방을 위협했고 일본산 TV가 전 세계 거실의 왕이었어요. 그때 일본과 최고는 그냥 같은 말이었습니다. 동의어였어요. 미국 서점엔 일본을 배우자는 책이 베스트셀러였고 하버드 교수가 21세기는 일본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던 시절이었죠. 이렇게 완벽한 제국, 빈틈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를 도대체 누가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답이 의외입니다. 답은 일본이 너무 잘 나가서였습니다. 너무 강해진 게 죄가 된 거예요. 당시 미국은 일본 때문에 속이 터지고 있었어요. 일본 자동차가, 일본 가전이, 일본 반도체가 미국 시장을 쓸어담는데 정작 일본은 자기 시장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일본 차를 부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9월 미국이 일본을 뉴욕의 한 호텔로 불러앉힙니다. 영국, 프랑스, 서독까지 데리고요. 그리고 사인을 받아내요. 이름하여 플라자 합의. 내용이 뭐냐?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라. 달러를 약하게, 엔을 강하게 만들자는 거였죠. 결과가 무시무시했어요. 합의 직전 1달러에 240엔대였던 환율이 1년여 만에 150엔대까지 떨어집니다. 2년 뒤에는 120엔대, 엔화 가치가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풀어드릴게요. 어제까지 외국에서 10,000원에 팔리던 일본 물건이 협정 사인 한 방에 20,000원이 된 거예요. 품질은 똑같은데 가격표만 2배가 됐어요. 누가 사겠어요?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한테 이건 달리던 선수의 발목을 갑자기 묶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출이 휘청이고 공장이 멈출 위기에 물렸죠. 이걸 엔고 불황이라고 불러요. 그러자 일본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수출이 안 되니 경기가 식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안에서라도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확 내려버렸습니다. 2.5%까지. 당시로서는 역대 최저로요. 돈값을 싸게 만들어서 기업도 개인도 마음껏 빌려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정말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독이었을까요? 싼 이자로 돈이 시중에 콸콸 쏟아지기 시작하자 일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광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이 광기가 얼마나 미쳐 돌아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압권이거든요. 도쿄 천황이 사는 황궁, 그 땅값 하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 땅값과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넓어요? 그 거대한 땅을 다 팔아도 도쿄 한복판, 궁궐부지 하나를 못 산다는 거예요. 긴자 거리 땅은 1제곱미터에 3천만엔, 우리 돈으로 3억 가까이 됐고요. 일본 GDP는 미국의 절반도 안 됐는데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미국을 통째로 넘어섰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가는 더 가관이었어요. 어업 관련주 하나가 PER 319배, 그냥 이 숫자 하나가 그 시절 광기의 전부를 설명해 줍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대 증권사 노무라는 그 와중에 단 한 번도 파세요라는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오른다 오른다만 외친 거예요. 돈이 넘치니 졸부들은 프랑스 최고급 와인 로마네 콩티를 하루에 몇 병씩 비웠고 긴자 호스티스가 부동산 업자한테 생일 선물로 아파트 한 채를 받던 시절, 팁으로 만엔지페타바를 세지도 않고 던져주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쓰비시는 뉴욕의 상징 록펠러 센터를 사버렸고 소니는 할리우드 영화사 콜롬비아를 통째로 인수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우리는 이 시절 일본을 보면서 바보 같다. 어떻게 저런 거품을 못 봤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당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였습니다. 도쿄대를 나온 엘리트들이 은행을, 기업을, 정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멈출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제 산 땅이 오늘 오르고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올랐어요. 이건 거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오르는 쪽에 베팅하고 있을 때 혼자 위험하다고 외치는 건 손해를 보겠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광기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미쳤다는 걸 절대 모릅니다. 이건 30년 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기억해두세요. 파티는 영원할 것 같았죠. 모두가 취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파티엔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술이 깬 다음날 아침은 늘 끔찍하거든요. 1989년 말 일본은행이 뒤늦게 정신을 차립니다. 이거 거품이다. 잡아야 한다. 그래서 2.5%였던 금리를 6%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려요. 파티장의 전원을 갑자기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자 신기루처럼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숫자 딱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일본 중시의 상징 니케이 지수 1989년 12월에 찍은 사상 최고점 38,957엔. 이 최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34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989년에 주식 산 사람이 본전을 되찾는데 2024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 해에 태어난 아기가 34살 중년이 될 때까지요. 직장에 들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동안 그 주식은 계속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증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부동산은 더 길게, 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캘리포니아만 하다던 그 황궁 땅값이 반토막 또 반토막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 남았어요. 자산은 사라지고 부채만 남은 거예요. 내가 가진 집은 5억인데 갚아야 할 대출이 8억. 이런 사람들이 온 나라에 깔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어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누가 소비를 하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을 갚느라 투자를 멈췄어요. 모두가 돈을 안 쓰니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 또 월급이 안 오르고 이 악순환에 나라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니 잃어버린 20년이 됐고 또 10년이 지나니 잃어버린 30년이 됐습니다. 한 나라의 시간이 30년 넘게 멈춰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의문이 생기잖아요. 미국이 때린 건 알겠어요. 거품 터진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위기 겪고도 다시 일어서거든요.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를 맞고 몇 년 만에 일어났어요. 왜 일본만 30년을 누워 있었을까요? 그 자존심이었던 반도체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세계 시장 80%를 지배하던 일본 반도체는 지금 10%에도 못 미칩니다. 10개 중 8개를 만들던 나라가 이제 10개 중 1개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외부의 칼과 내부의 오판이요. 첫째, 또 미국이에요. 일본이 디램 시장을 너무 먹어치우자 미국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들이밉니다. 핵심 조항이 진짜 기가 막혀요. 일본산 반도체 가격을 비싸게 유지해라. 그리고 일본 시장 안에서 외국산 점유율을 20%까지 보장해줘라. 내 무기인 싼 가격을 버리고 내 안방까지 경쟁자한테 내주라는 거였어요. 거의 항복 문서였죠. 가격이라는 무기를 빼앗긴 일본 반도체는 힘이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게 누구겠어요? 한국의 삼성전자였습니다. 미국이 손발이 묶여 비틀거리는 그 자리를 우리가 가격으로 정확히 치고 들어간 거예요. 미국이 일본을 누르려고 만든 그 틈에서 엉뚱하게 한국이 큰 거죠. 그런데요, 사실 외부의 칼보다 더 뼈아픈 건 두 번째, 일본 스스로의 실수였어요. 1990년대 PC가 대중화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옛날엔 디램을 주로 대형 컴퓨터에 썼어요. 은행 전산실, 통신 장비 같은데요. 이런 데는 한 번 고장나면 큰일이니까 25년이고 30년이고 절대 안 망가지는 고품질 칩이 필요했어요. 일본은 바로 이 시장의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PC 시대가 오면서 시장의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개인용 컴퓨터는 싸고 적당한 디램을 원했거든요. 어차피 5년이면 새 컴퓨터로 갈아치우는데 25년짜리 명품 메모리가 왜 필요해요? 비싸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 변화를 못 읽었어요. 아니, 안 읽었다는 게 더 정확해요. 우리는 25년 동안 고장 안 나는 명품 디램을 만든다. 자부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손님은 경차를 찾는데 혼자 고급 세단만 만들겠다고 고집부린 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성공의 역설. 과거에 가장 성공했던 방식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일본이 디램 왕국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강점. 완벽한 품질이 시대가 바뀌자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된 겁니다. 이 단어 끝까지 기억해두세요. 영상 마지막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끝이 어땠는지 아세요? 2023년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이었던 도시바가 도쿄 증시에 상장된 지 74년 만에 상장 폐지됩니다.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만든 바로 그 회사가요. 한 시대를 열었던 거인이 증시에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일본 반도체 신화의 장례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그랬을까요? 워크맨과 TV로 전 세계를 홀렸던 그 가전왕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일본 몰락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2000년대 세상에 스마트폰이라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전화기 하나에 음악도, 카메라도, 컴퓨터도, 게임기도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이 통째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워크맨을 만들던 소니, TV를 지배하던 파나소닉, 가전의 도시바, 이 거인들이 그 변화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분명 기술도 돈도 인재도 다 있었는데 말이에요. 왜였을까요? 전문가들은 일본 특유의 스트라이크 존 경영을 꼽습니다. 이거 야구로 풀면 한 방에 이해돼요. 타석에선 일본 기업은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완벽한 직구가 아니면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어요. 애매한 공, 어설픈 공에는 절대 손을 안 댔죠. 확실하지 않으면 안 친다. 실패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는 어떤 게임이었죠? 일단 휘두르고, 헛스윙하고, 욕먹고, 또 휘두르면서 빠르게 배우는 게임이었어요. 애플도 초기엔 비웃음 샀고 삼성도 수없이 헛스윙하면서 컸거든요. 한 번에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면서 다듬어 간 거예요. 일본은 그걸 못했어요.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방망이를 어깨에 짊어진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상은 이미 저만치 가버렸죠. 결국 일본은 한가운데 직구를 기다리다가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삼진을 당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 회사들은 아날로그 화질이 더 좋다며 디지털 전환을 미뤘고 독자 규격을 고집하다가 세계 표준에서 밀려났어요. 휴대폰이 어찌나 자기들만의 길로 갔는지 갈라파고스 휴대폰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다인이 갔던 그 외딴 섬처럼 세계와 단절된 채 자기들끼리만 진화했다는 비아냥이었죠. 우리 방식이 최고라는 자만이 변화를 거부하는 벽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는 흔히 미국이 일본을 때려서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미국의 첫 펀치는 분명 아팠습니다. 플라자 합의도, 반도체 협정도 잔인했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은 맞고 쓰러진 뒤 다시 일어설 유연성을 스스로 잃어버렸거든요. 한 대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니라 쓰러진 채로 일어나기를 거부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라고 등을 떠미는데도 우리 방식이 옳다며 30년을 버틴 겁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경직성이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나중에 우리 한국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두세요. 성공의 기억이 변화의 발목을 잡는다. 지금까지는 기업 이야기, 산업 이야기였어요. 반도체가 무너지고 가전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의미냐?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카메라를 평범한 일본 국민에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먼저 임금. 일본 노동자의 월급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블이 터진 이후 30년간 임금 인상률이 다 합쳐서 4.4%, 한 해가 아니라 30년을 전부 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상 제자리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OECD가 집계한 일본 평균 임금 순위는 세계 24위까지 떨어졌어요. 한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나라가요. 골드만삭스 출신의 일본 경제 전문가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임금 수준은 옛 공산권이었던 폴란드, 체코 같은 나라들과 비슷해졌다고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옛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줄에 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자존심 상하는 비교 하나 더, 한국이에요. 1990년만 해도 한국의 평균 임금은 일본의 60%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15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합니다. 물가까지 감안한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요. 지금은 한국 직장인이 일본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법니다. 일본 주간지들이 한국 월급쟁이가 부럽다는 기사를 쏟아낼 정도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임금이 안 오르는 그 와중에 물가는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에 100만엔과 2025년에 100만엔이 같은 돈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30년 동안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슬금슬금 올랐거든요. 같은 100만엔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 겁니다. 특히 최근이 압권이에요.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라서 디플레이션의 나라라 불리던 일본에서 갑자기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것도 주식인 쌀값이요. 5kg에 2,000엔대였던 쌀이 4,000엔대로 1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어요. 레이와 쌀소동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죠.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여행 와서 비행기 값에 세관 신고비까지 다 대고도 한국 쌀을 사가는 게 더 쌌어요. 쌀 수출국이었던 일본이 옆 나라에서 쌀을 사들고 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학교 급식에선 쌀밥 대신 빵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최근 몇 년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니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경제 성장률도 반짝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함정이 있어요. GDP라는 나라 전체의 숫자는 커지는데 정작 그 안에 사는 개인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기업은 엔저 덕분에 수출로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직원들 월급으로는 안 내려왔거든요. 회사 고가는 차는데 내 지갑은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물가가 올라서 더 가벼워졌고요. 이게 일본 몰락의 진짜 얼굴이에요. 30년 동안 월급은 안 오르는데 쌀값은 2배가 된 평범한 일본 사람의 식탁. 거기에 잃어버린 30년의 진짜 무게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른 지금 이 거인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무서운 거예요. 30년 가까이 일본은 제로 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나라였어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할 정도였죠. 물가가 안 오르는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돈을 어떻게든 시중에 풀려고 금리를 바닥까지 내린 거예요.
그런데 2024년 3월 일본은행이 마침내 그 마이너스 금리를 끝장냅니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었어요. 잠들어 있던 거인이 드디어 몸을 뒤척인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죠? 금리 좀 올린 게 뭐 대수냐고요? 천만에요. 이게 왜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일이냐면요. 일본이 들고 있는 카드 하나 때문이에요. 일본은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거든요. 무려 1조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이 빚을 내면 그 빚을 가장 많이 사주는 최대 채권자가 바로 일본인 겁니다. 자, 그럼 일본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동안 일본 투자자들은 왜 미국 국채를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간단해요. 일본에 돈을 더 받자 이자가 0이니까요. 이자가 0인 일본을 떠나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을 보낸 거예요.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해 이자 차익을 먹는 거죠.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런 계산이 서요. 굳이 환율 위험까지 무릅쓰고 미국까지 갈 필요 있나? 이제 우리 집에서도 이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에 묻어둔 돈을 빼서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돈의 규모예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그걸 팔기 시작하면 세계 최대인 미국 국채 시장의 지형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어요. 미국이 빚내기가 어려워지고 전 세계 금리가 출렁이는 거죠. 블룸버그 같은 곳이 괜히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냐? 아니에요. 실제로 2024년 여름 일본이 금리를 아주 살짝 올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동안 공짜의 나라 굴리던 전 세계 자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회수되기 시작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터진 거죠. 그 여파로 단 며칠 만에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도 미국 나스닥도 함께 휘청였어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그냥 몸을 살짝 뒤척였을 뿐인데 지구 반대편 주식시장이 통째로 흔들린 겁니다. 일본의 몰락이 무서운 건 그게 일본 혼자 조용히 가라앉는 게 아니라 가라앉으면서 주변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거인의 10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우리는요? IMF의 전망은 냉정합니다. 한때 세계 2위였던 일본은 2030년이면 세계 6위권까지 내려앉을 거라고 해요. 인구 대국 인도는 물론이고 독일은 이미 추월당했습니다. 순위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 나라 빚은 GDP의 220%가 넘게 쌓였어요. 한 해 버는 돈의 2배를 빚으로 지고 있는 나라,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일본 안 됐다 하고 통쾌해하며 끝내실 건가요? 그러면 이 영상 딱 절반만 보신 거예요. 진짜 메시지는 지금부터거든요. 이제 그 거울을 우리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을 무너뜨린 세 가지가 뭐였죠? 고령화, 저성장, 그리고 부동산. 이 세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뉴스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 얘기죠? 맞아요. 지금 한국이 그대로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것도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요. 일본이 고령사회가 되는데 24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일본이 30년에 걸쳐 천천히 맞은 충격을 우리는 더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막고 있는 거죠. 출산율은 이미 세계 꼴찌 수준이고요. 부동산은요? 일본이 빚내서 집 사다가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 주변에 너무 많죠. 1989년의 도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장 뼈아픈 한 가지, 아까 제가 기억해두라고 한 그 단어, 성공의 역설 기억하시죠? 지금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게 뭐예요? 반도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일본도 똑같았어요. 반도체가 세계 최고였고 그 성공에 취해 있었죠. 그러다 변화를 못 읽고 한국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성공의 기억이 변화의 발목을 잡는다. 일본이 25년짜리 명품 디램을 고집하다 무너진 그 자리에 혹시 우리가 앉게 되는 건 아닐까요? 반도체 하나 잘 된다고 그 성공에 취해 다음 30년을 준비 안 하면 우리가 비웃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몰락은 우리에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그건 30년 앞서 걸어간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일본은 한 대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쓰러진 채로 일어나기를 거부한 겁니다. 세상이 바뀌라고 등을 떠미는데도 우리 방식이 옳다며 버텼어요. 광기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는 걸 모르듯이 경직된 사람은 자기가 굳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정말 유연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본과는 다르다는 그 믿음 자체가 이미 굳어버린 증거는 아닐까요? 일본의 30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30년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정교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추월의 기쁨보다 무서운 건 추월한 다음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킬지 묻고는 있나요?